안녕하세요. 지난 12월에 진행된 브라운백 세미나는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유능한 한인 강사진분들을 통해 전문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또한 다양한 참석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여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브라운백은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한다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참가자들 간의 왕성한 소통과 경험의 공유는 한인사회 구성원들 간의 튼튼한 공동체 의식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눔의 시간으로 SFU 경제학과 김동우 교수를 모시고 2024년 캐나다 경제전망 예측에 대한 강의 주제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캐나다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캐나다 경제를 보면은 혹은 이제 글로벌 경제를 보면 어떤 헤드라인을 요약할 수 있냐면 정책 실기와 과잉 대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실기가 뭐냐면 정책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과잉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21년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물가 상승이 막 올라갔어요. 특히 이제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막 올라갔는데 이게 왜 올라갔느냐? 팬데믹 일어나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직하니까 금리를 제로 금리로 다 낮췄죠. 진짜 급격하게 팍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캐나다만 푼 게 아니라 한국도 풀고 미국도 풀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구매력이 올라가고 수요가 폭증하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막 높아졌겠죠. 거기다 플러스로 뭐가 터졌느냐?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이나 혹은 이제 강대국끼리 무역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급망 자체가 교란이 되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안 일어나고 이런 공급 충격이 겹쳐지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초반에 이거를 중앙은행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건 일시적이야. 이거는 트랜지토리 샥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떨어질 거야. 우리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 다음에 물가가 점점 더 올라가니까 중앙은행들이 이제 당황합니다.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으려면 중앙은행은 제1 헌법에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앙은행의 제1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지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못 잡으면 얘네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과잉 대응이죠.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2022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이때 0.25에서 0.5로 올렸죠. 그 다음에 거의 1년 반도 안 돼서 5%까지 올렸습니다. 한 번에 뭐 1% 올린 적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려서 지금 거의 5.5%가 됐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한번 한국 분들 대상으로 강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금리가 4.5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 더 올라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은 미국의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결국 미국 금리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가 더 안 올리고 싶어도 한두 번 올려서 보조를 맞춰야 됐고 그래서 결국 두 번을 더 올렸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때 정책 실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장기간 고금리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과잉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물가랑 기준금리랑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물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점점 상승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금리가 워낙 올라가고 그동안 돈 풀었던 걸로 사람들이 쌓아놨던 저축도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상승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은 이제 3%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유럽은 이미 2% 이내로 떨어져서 유로존은 지금 2.5% 정도 되고 한국도 2%대죠.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이제 유럽에서는 거의 해소됐고 북미도 이제 물가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요국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했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이제 물가 상승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로존은 빨리 이제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면은 유럽하고 영국은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물가도 아주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이제 내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계속 일자리도 많고 실업률도 너무너무 낮고 경기도 계속 좋아요. 캐나다는 어떠냐? 캐나다는 미국과 비슷하게 좋았다가 확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크게 위축돼서 거의 0% 성장으로 갔고 이제 침체 살짝 들어갈 그런 국면에 있죠. 아직까지 이제 침체 수준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성장을 2분기 연속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2분기에서는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침체 국면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경기가 정체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보시면은 이때 옛날 팬데믹 이전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조금씩 올려서 한 2.5% 됐다가 팬데믹 때 제로로 떨어뜨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올리는 거 역사상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걸 합니다. 테이퍼링이 뭐냐면 이때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확 떨어뜨렸었죠. 떨어뜨렸던 이유가 경기를 좋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돈을 풀려고. 근데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뭐냐면은 하룻밤 돈 빌려줬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금리입니다. 초단기금리. 근데 우리 실제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장기금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장기금리를 같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것만 낮춰가지고 빨리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을 엄청나게 사줬어요. 미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캐나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얘네들이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이 대차대조표 크기가 이만큼 늘어나요. 이때 정부 채권을 엄청나게 샀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때 샀던 정부채들 이제 롤오버를 안 해줘. 다 그냥 빨아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차대조표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장기금리도 더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경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만큼 올렸는데 얘는 더 올렸죠. 얘는 경기도 너무 좋고 물가도 상승률도 더 높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5.5%에 달해 있고요. 얘네도 대체도지표가 옛날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엄청나게 늘렸었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됐던 건데 이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때 정부채만 산 게 아니라 막 회사채도 사고 은행채도 사고 이러면서 중앙은행 대체대조표가 엄청 늘었다가 조금 이제 줄여나가야지 이러고 있을 때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계속 늘었다가 줄였죠. 근데 캐나다에 비해서는 줄이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워낙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만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느 수준이냐. 오늘 아침에 물가 상승률 발표된 거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어제까지 다 만들어 왔다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또 업데이트를 했는데 3.1%입니다. 저번 달에도 3.1%였죠. 근데 시장에서는 다들 2.9%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목표가 1%에서 3%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이 실제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이제 3.1에서 그냥 유지가 됐습니다. 2.9%로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하늘색 라인은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음식 가격, 식료품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을 뺀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것도 아직 3.5%입니다.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여기서 잘 안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3%대까지 떨어지는 건 비교적 순조로웠는데 여기서부터는 아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물가 상승률 말고 물가 인덱스, CPI 인덱스 자체를 보면 이게 이제 기준연도 대비해서 이런 물품들을 살 때 가격을 얼마나 더 줘야 되냐 이런 인덱스거든요. 그걸 보면은 거의 뭐 최근 2023년 한 하반기부터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여기서부터 쭉 올랐었기 때문에 이 이전 거하고 비교해서 결국 점점 이 비교되는 물가지수가 올라오니까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수가 비슷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치면은 이 뒤에 비교되는 달들이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계속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근데 어떤 게 주 물가 상승 요인이었느냐? 그러면 신기하죠 이거. 모기지 인터레스트 코스트. 그러니까 모기지 페이먼트가 늘어나니까 이게 30%가 전년 대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현재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올랐을까요? 금리 올랐으니까 올린 거죠.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렸는데 물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금리 올리면 이게 늘어나긴 하지만 이제 렌트도 줄어들고 그 다른 물가들도 떨어지고 그리고 집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은 집값이 별로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기지 비용 올라가는 걸 렌트로 다 전가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쉘터 코스트라고 해서 하우징 코스트가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예요. 캐나다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중앙은행이 자기들이 정책해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얘네가 물가가 실제로 2%로 안 떨어지더라도 한 2.5% 6% 되면은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안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중앙은행들도 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가 실제로 2%로 안 떨어지더라도 그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3.1%로 떨어졌죠. 3.2%에서 저번 달 3.2%에서 3.1%로 떨어져서 지금 캐나다랑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원래 미국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수렴했죠. 그 캐나다가 더 빨리 떨어졌었는데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4% 아직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중앙은행이 아직은 주저하는 거죠. 금리를 지금 내리기에는 좀 어렵다. 근데 캐나다 물가가 그러면 왜 빨리 떨어지다 지금 정체돼서 비슷해졌을까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코어 CPI 거의 뭐 캐나다가 조금 더 낮죠, 미국보다. 서비스도 캐나다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그대로 있어요. 미국은 떨어져서 제로 가까이 됐는데 캐나다는 이게 안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필수제예요. 필수제. 필수제가 뭐냐면 음식을 제외한 우리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재화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격이 캐나다에서는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경쟁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리테일 쪽에서 이런 거 유통하거나 이런 유통 구조가 되게 안 좋고 또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격 하락 여지가 별로 없고 이게 앞으로도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가격이 안 떨어지면은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서 3% 초반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 계속 2%대로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모두의 예상이고요. 그 다음 캐나다의 이제 GDP 성장률을 보면 이때가 이제 팬데믹 때거든요. 팬데믹 때 락다운하고 여러 사람들이 해고되고 이제 출근도 못하고 이러면서 일을 못하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바로 회복을 해서 이때 막 8%, 5% 여기 보면은 이때는 미국보다 더 좋고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만큼 경기가 좋았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쭉 떨어지더니 지금 마이너스 1.1%가 돼버렸어요.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좋았거든요. 이게 왜 그랬는지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캐나다 경기는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져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캐나다만큼 좋지는 않지만 꽤 좋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이때보다는 안 좋지만 이때는 뭐 워낙 많이 떨어졌던 거 회복한 상황이고 여기서도 2% 3% 이렇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미국은 경기가 아주 좋고 저번 분기는 심지어 5.2% 성장했습니다.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실업률을 보면 캐나다는 이 5%대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인데요. 이때까지 쭉 떨어져서 5%대까지 가서 경기가 막 화랑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5.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막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원하면 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노동시장이 조금 이제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여기서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그냥 똑같아요.
미국은 아직도 3.7%, 그러니까 4% 이내입니다. 이게 확 안 좋아져야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미국 노동시장은 아직도 너무 강합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좀 덜 생기고 있고 잡 오프닝이 좀 떨어지고 있고 잡 오프닝 수에 비해서 이제 구직자의 수가 이제 옛날보다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실업률 자체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이제 캐나다랑 미국이랑 경기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아직도 강하고 캐나다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경제는 어떨까요?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캐나다 경기가 안 좋아진 건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느끼는 건 어떠세요? 경기가 막 안 좋나요? 살기가 팍팍한가요?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팍팍한 지금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알아보려고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됐냐? 소비자 신뢰지수, 내가 지금 얼마나 경기 상황, 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는지 이 지수인데 이게 이제 빨간 라인이거든요. 이게 쭉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최근에 막 떨어지고 있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전통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는 여기 하늘색 라인 있죠. 이게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이렇게 낮으면 이게 높아져요. 경기가 좋으니까. 그 실업률이 낮으니까 높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낮아지고. 근데 지금 어떻죠? 실업률이 쭉 낮아져서 아직도 낮은데도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자, 그럼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코스트 오브 리빙이 문제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게 소득별로 비교해 본 건데 이 빨간색은 이제 40K 미만인 사람들 소득이, 하늘색은 40에서 100K 사이인 사람들, 그리고 이 연두색은 100K 넘게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비율은 이제 당연히 연두색이 조금 더 적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얘기합니다. 코스트 오브 리빙이 문제야. 어려워. 그리고 페잉 빌 하는 게 어렵다. 빌 내는 게 어렵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내 투자한 자산 가치가 걱정된다. 지금 다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는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대부분 악화됐다고 하는 거죠. Much worse off. 엄청나게 악화됐다고 말하는 사람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서 많았고 고소득층도 somewhat worse off. 좀 안 좋아졌다. 다소 안 좋아졌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상황을 모두가 안 좋다고 느끼는 거죠.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은 이 안 좋아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더 벌거나 아니면 쓰는 걸 줄이거나. 그렇죠. 근데 더 벌기가 쉽나요? 저도 벌 수만 있으면 막 더 벌고 싶은데 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reduce spending, 돈을 쓰는 걸 줄인다는 거예요. 결국 돈 쓰는 걸 줄인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 다음은 금리 높은 대로 저축을 옮긴다. 그 다음은 현금을 쌓아둔다. 좀 혹시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빚을 막 갚는다. 그 빚을 좀 줄여야지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죠? 그리고 소득을 늘린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쉽지 않죠. 이런 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 나 고용주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저소득층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고소득층은 이런 비율이 한 10%나 돼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유니온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더 협상력도 높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번다. 이런 사람들도 저소득층에서는 아주 적고 고소득층에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모두 다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결국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인당 소비 수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 명당, 성인 한 명당 얼마를 쓰는지 이걸 보면은 쭉 이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 빡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체돼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소비가 안 늘어난다. 소비가 안 늘어나면 경제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소비를 해야 기업들도 크고 서비스도 발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소비 수준이 지금 거의 2년간 정체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중요한 이슈가 실질금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금리는 5%잖아요. 기준금리. 그리고 모기지 금리나 아니면 대출 금리는 훨씬 더 높죠. 근데
그 금리 자체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실질금리는 물가가 내려갈수록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에 그대로 있어도 실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금리 효과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대체 뭐냐? 이게 물가 상승을 감안한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실제 우리 경제 사정에 영향을 주는 금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1년에 5%라고 칩시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10%예요. 그럼 내가 100달러를 오늘 넣어놓으면 내년에 얼마가 나오죠? 은행에서 5%가 나오니까 1년 후에 105달러를 받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10%니까 1년 전에 100달러치 살 수 있던 거를 이제 110달러를 줘야 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은행에 1년 돈을 넣어놓으면 난 5달러 손해를 봅니다. 이러면 뭐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입니다. 금리가 5% 똑같아요. 물가 상승률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100달러 넣으면 똑같이 105달러 나오죠. 그랬을 때 100달러에 살 수 있던 걸 103달러에 사니까 2달러 이득을 보죠. 이때는 이제 실질금리가 2%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실제로 우리 경제 사정에 영향을 주는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처럼 물가 상승률이 100%다. 그러면 100% 기준금리가 100% 넘어가도 저축 아무도 안 합니다. 그죠? 돈 가치가 계속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니까요. 지금 쓰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진짜 중요한데 금리를 하나도 안 올려도 물가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실질금리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뱅크 오브 캐나다 금리랑 그리고 여기 CPA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실질금리로 봤을 때 지금 실질금리가 이때 금리 막 올라갈 때도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돈 넣어두는 것보다 쓰는 게 나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이제 2022년 중반부터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왔죠. 그러니까 금리는 그대로 있지만 실질금리가 높아져서 이게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 효과가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캐나다도 그래서 금리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실제로는 금리 정책 효과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이게 2%로 떨어지면 그대로 5% 있으면 3%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금리를 5.5%까지 못 올렸잖아요. 그리고 덜 올렸는데도 경기는 더 안 좋아집니다. 왜 이럴까요? 캐나다가 왜 미국보다 금리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아까 언급 한번 하셨던 네. 까먹었어. 너버린 자, 뭐가 중요한 이유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계부채 수준이에요. 캐나다는 이제 집값이 워낙 높잖아요.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집값이 훨씬 높고 그래서 모기지를 엄청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수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두 번째, 변동금리 모기지 비중이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5년 아니면 30년 이렇게 만기를 설정해서 고정금리를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미국에 있는 교수들도 보면은 현대맥 중에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고정 2.1%로 30년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금리 아무리 올려도 영향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5년이니까 팬데믹 때 21년에 20년에 집 산 사람들은 2025년 6년에 롤오버를 해야 되고 그때 금리가 0%대가 아니라 4% 3%대면은 훨씬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변동금리 모기지 비중도 높은데 고정금리도 만기가 너무 짧고 그러니까 이 금리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에 모기지 갱신하셨던 분들은 이제 막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정으로 다시 갱신하면 금리가 5%가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너무 커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건축이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얘네들은 금리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엄청난 돈을 끌어와서 그걸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캐나다 경제 일정 부분 이 건축과 하우징 이쪽에 돈을 너무너무 많이 넣고 있어요.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생산성 높은데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돈이 가지 않고 다 집에다가 묶어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금리 정책의 영향이 아주 크게 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수준을 보시면 이게 GDP 대비 얼마나 가계부채가 큰지, 그럼 이제 이 진한 초록색이 100% 넘는 나라예요.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아 보이죠? 호주랑 한국이랑 캐나다만 이렇게 높습니다. 얘네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나라들.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시면은 GDP 대비 100%가 넘어요. 캐나다가. 미국은 75%도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 금리 정책의 차이가. 한국은 어떤가요? 105%. 캐나다보다 더하죠. 그리고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이 엄청나게 버블이 낀 나라들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고, 가계부채가 높으면 사람들이 금리 오를 때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정책이, 한국은 실제로 3.5%까지밖에 못 올렸잖아요, 금리를. 그 이유가 이 가계부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변동금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캐나다 변동금리 모기지 비중을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제 이 파란색이 고정금리고 이 주황색이 변동금리거든요. 원래 고정금리가 압도적으로 높다가 팬데믹 딱 터지니까 고정금리로 하면 2%인데 변동으로 하면 1%야. 그러니까 다 변동으로 이렇게 몰려왔어요. 이때 제 주변에서도 제 말 안 듣고 변동금리로 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나중에 막 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너무너무 올라가서 변동금리가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이제 쭉 떨어졌죠. 근데 이때 50% 넘게 변동금리 했던 분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기지 금리가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은 이름이 variable 모기지가 아니라 이 adjustable rate 모기지라고 하거든요. 그 비중이 뭐 8.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이는 거죠. 거기다 만기도 아주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대출금리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캐나다 산업 구조를 보시면 여기 real estate, 렌탈, 리징 이쪽이 거의 13%, 여기 컨스트럭션 있죠. 이것도 거의 8%, 거의 20%가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리 올라가 버리면은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죠. 거기다가 금리 올라가면은 오일 가격도 떨어집니다. 원자재 가격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경제가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